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국민TV가 충청도 대전으로 달려가요. 미디어 협동조합 대전 충남 충북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14일 저녁 6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위치한 DCC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TV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인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DCC 대전 컨벤션 센터. 성역 없는 TV 뉴스의 꿈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무려 15분 넘게 15분 46초짜리 명창 고영건 선생, 고영건 명창의 시국 판소리입니다. 네, 지난 전주에서 열렸던 지난주 토요일에 일부 행사에서 해주셨죠.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공식 순서는 아주 짧았어요. 2시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공식 순서 아주 짧았고 공식 순서의 마지막을 이 판소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아주 괜찮았었죠. 자, 그리고는 이제 2부 선전, 시그널에다가 선전에다가 스파까지 가니까 근 20분을 제가 날로 먹었어요. 그리고선 2부를 장식해 주신, 너무 늦게 모셨습니다. 자,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좀 바빴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말에 일이 많아가지고 밤 사이에. 예. 월드컵 조추첨 새벽에 벌어지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도. 예. 새벽이었죠. 피곤합니다. 남들은 그냥 결과만 보면 되는데 스포츠 평론가는 그 과정을 다 봐야 되잖아요. 이제 봐야죠. 봐야지 되니까. 네.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언론에서 정치, 경제, 사회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대에 일들이 다 벌어져요. 네. 정해지지 않은 시간대.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그렇죠. 예, 근데 스포츠는 경기 시간이나 이런 거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해외에 진출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낮과 밤을 거꾸로 보내는 경우가 좀 많아지게 되죠. 네. 그렇겠군요. 예. 예. 하긴 저는 근데 가슴 떨려갖고 잘 못 보겠던데. 어떤 거를요? 김연아 선수가 뛰는 거라던가, 경기들 말이에요. 그런데 스포츠 평론가들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괜찮으세요? 근데 그거 그냥 흥미진진하고 그렇게만 합니까? 가슴 떨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슴 떨리면은 직업이 아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9회 말 투아웃에 한 점 차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결승전에서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이다. 네. 이승엽이다.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이다. 네. 했을 때 이 마음속으로는 이기기를 바라고 홈런 나오길 바라고 흥분도 되는 건 사실인데 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냉정하게는 지켜보고 응원하고 이런 것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휩쓸리게 되면 기사도 엉망으로 나오고 그렇군요. 주관적 편파적이 되니까. 게임은 게임이고 예. 끝나고 이제 그 뒤풀이는 마음속으로 따로 한다. 이런. 예. 그래서 좀 과한 얘기지만 아주 과거에는 네. 자기 집에 불이 나도 네. 냉정하게 네. 예를 들면 소방관이 몇 명이 왔고 몇 시에 시작이 됐고 몇 시에 끝났고 냉정하게 바라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자의 숙명일 수도 있겠군요. 그죠? 예.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지난주에는 한국 야구의 태동. 그리고 오늘은 얘기했습니다. 이 권투의 태동과 보급에 관한 드라마틱한 네. 삶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잠깐. 네, 잠깐. 지난주 월요일에 예. 야구 얘기하면서 이 오사카 타이거즈, 그러니까 한신 타이거즈의 그 전신이죠. 네. 1938년도에 이 조선의 사나이 평양 고보를 졸업한 이 박현명 투수가 입단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동계 훈련 때 이 배팅볼 투수로 쓰임을 당하다가 어깨를 부상돼가지고 곧바로 들어와 1년 만에 귀국했다. 네. 근데 월요일에 말씀드렸고 수요일에 이 오승환 선수가 이 한신에 입단하면서
서울에서 입단식이 있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에. 예. 나카무라 단장이 근데 그 장소에서 이 한국인으로서는 이 오승환이 최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을 받아가지고 국내 대부분의 언론이 오승환이 최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죠. 근데 그 자리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뭐 기자라고 야구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대한야구협회나 KBO나 그리고 이 학계 같은 데서는 뭐 체육사를 전공한다든지, 뭐 이 대한야구협회에는 이 기록이 남아 있다든지,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적해 주시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있으면 이제 그분들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받아서 썼는데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신 타이거스는 처음이지만 한신 타이거스의 전신이었던 오사카 타이거스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 박현명 선수가 있었다라고 예.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야구의 역사이고 이 박현명 선수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삼형제였었는데 네. 이 삼형제 모두가 한국 야구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예. 그 뭐 자세한 건 프레시 안에 제가 칼럼 하나 쓴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들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 야구사를 부정당하는 일이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 기자회견 당시에 그 나카무라 단장이 오승환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네. 누군가가 반박을 1938년도에 조선에서 건너간 박현명이라는 투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네, 때에 네. 이 그 한신이 보는 한국 야구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고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당연히 이 기록에 의해서 제기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묻혀지고 넘어가고 한국 야구사가 일정 부분 지워진 거죠. 그렇군요. 예. 이 점을 한번 다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스포츠 기자라던가 그런 부분에 또는 그 보도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지난주에 그 프레시안에다가 칼럼을 썼죠. 예. 그 전부 다 오보 명백한 오보라고 칼럼을 왜 그런지 자료들과 함께 해가지고 칼럼을 올렸습니다. KBO 정도에는 정식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문서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사항은 뭐 KBO나 대한야구협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이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기사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쪽에다 얘기하기 전에 그쪽의 네. 반응을 지켜봐야 되니까 네. 그쪽이 봤다고 한다면은 연락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자료 등을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만약에 저라면은 오승환 선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그러면 예. 연락을 할 겁니다. 최초지만 예.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최초지만 일제시대 때 선조가 계셨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가서 열심히 하되 동계훈련 때 망가지지 말고 열심히 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한국 복싱의 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 오늘은 이제 복싱에 관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한국 복싱이. 왜냐하면은 야구나 농구, 이 축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도입이 늦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늦게 도입이 되고 보급도 늦게 됐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최초로 글로벌한 종목으로 성장한 종목이 바로 이 권투이거든요. 도입은 늦었지만 성장이 빨랐다는 얘기군요. 예. 아주 불가사의할 정도로. 네. 그래서 1930년대에 이미 그 일본 권투를 석권하고 그 당시 복싱 강국이었던 뭐 필리핀이라든지 그 하와이 그리고 이 상해를 다 누비고 이것도 네. 부족해서 미국 복싱까지 진출한 이 조선의 사나이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흥미롭네요. 예, 그건 놀랍죠? 예. 그 당시 뭐 그랬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복싱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복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낸 게 이제 1912년도에 예. 이 박승필이라는 분이 이 육아권투 구락부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1912년. 예. 근데 아마 연극 영화를 전공하신 분들은 박승필이라는 분을 잘 아십니다. 아마 학교 다니셨을 때 네. 종로 3가의 단성사, 예. 그 데이트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없었겠죠? 젊었을 때? 단성사 맞은편에 피카딜이 있고. 있었고. 예. 이 단성사를 운영하셨던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제 민족 영화를 굉장히 지원하고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나은규 선생도 후원을 해가지고 아리랑을 만들고 이 단성사에도 최초로 개봉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오지랖이 넓으셔가지고 육아 권투 구락부를 만들었는데 네.
권투 구락부는 이제 클럽의 일본식 일본 발음을 해갖고는 예, 구락부라고 쓴 거죠. 네. 예. 재미를 못 보셨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치고받고 하고 정확한 룰도 없이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돼가지고 생명력이 짧게 사라지고 말았거든요. 아,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1916년도에 질레트라는 그 YMCA 총무가 예, 또 질레트가 등장하는 다시 등장하죠. 이제 권투 글러브를 가지고 YMCA에서 학생들에게 선을 보인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분도 실수를 하셨어요. 어떻게요? 이 권투 글러브랑 장비를 갖고 왔는데 네. 권투 룰집이 있죠. 룰집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조선의 사나이들이 권투 글러브만 끼고 네. 뭐 벨트 아래 치면 안 된다. 네. 뭐 3분이 1회전이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치고받고 누가 한 명이 손 들 때까지 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권투가 진행이 된 거죠. 이러다가 룰집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1924년도에 네. 이제 YMCA 그 제대로 된 링도 만들어지고 네. 샌드백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 권투부 그러니까 복싱부 회원들을 정식으로 모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근데 야구는 1905년 정도, 축구는 1880년대, 농구도 1900년대였는데 1924년도에야 제대로 된 권투 장비들이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된 룰에 의해서 권투 복싱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게요. 늦네요. 예. 그래서 24년도에 됐고, 1928년도에 최초로 동아일보사가 주최를 해가지고, 이 전조선 권투대회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전조선 야구대회 최초로 1920년도에 있었고요. 축구도 1921년도에 전조선 제1회 축구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28년도에 권투는 이제 이 대회가 열리게 된 거죠. 예. 근데 28년도에 전조선 권투대회가 열릴 때 무시무시한 분이 한 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 이제 권투 복싱이라고 하니까 복싱이 뭐냐 치고받고 싸우는 거다. 예.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난다긴다 주먹 좀 스친다는 분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수표교 청계천에 있었던 네네. 이 수표교 건달 예. 출신이었습니다. 김창엽이라는 분이 김창엽. 예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을 한 거죠. 예. 김창엽이라는 분이 이제 그 경기장에 나타나셔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상대편은 이름이 김충성이라는 분이었었거든요. 김충성. 예. 제일도포 축구선수 이름이랑 똑같죠. 예, 충성. 네. 예. 김충성이었는데 이 김충성이라는 분이 굉장히 좀 야리야리하고 예. 남자치고는 곱게 생기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김창엽이라는 그 수표교 건달이 뭐 경기를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이제 링에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함성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이 수표교 건달에서 좀 형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동생들이 이제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네. 박수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분은 그냥 저작거리에 사는 싸움인 줄 알았죠. 예. 근데 김충성은 좀 배웠던 분입니다, 권투를. 아. 그래서 접근하면 떨어지고 톡톡 치고 넘어가고 하다가 2라운드에 KO패를 당해요. 김창엽이. 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일단 그 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동생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그 링을 다 뜯어내고 막 그냥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김창엽이 그 다음날 이게 장안에 이제 화제가 됩니다. 예, 예. 수표교의 어깨 김창엽이 KO패를 당했더라. 네네. 가지고 창피해서 얼굴도 못 다니고 다니다가 네. 1929년도에 그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그 성의경 선생이라고 한국 복싱의 아버지라는 분, 네네. 그분이 이제 조선 권투 구락부를 만들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정식으로 배우겠다라고 해서 입단을 한 거죠. 진짜 사나이네요. 예, 그렇죠. 동생들 시켜가지고 뭐 한판 붙자 뭐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네. 권투를 진짜로 배우겠다고 해가지고 권투 구락부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의경 선생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건달에서 이제 건달이. 선수로 되는 거군요. 예. 이제 성의경 선생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네. 살지 말아라. 권투는 싸움이 아니다. 뭐 예, 이런 거.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네. 줄넘기 먼저 해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권투를 정식으로 배우게 되는데 네. 이 김창엽이라는 분이 그래서 29년도에 그 전일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돼요. 우승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극동 세계 선수권 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극동 세계 선수권 대회. 예.
그 당시 표현으로는 극동 올림픽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승하게 되면은 이제 동양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동양 챔피언의 선발전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우승을 차지해서 동양 챔피언까지 오르게 되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김창엽이라는 분을 지도하셨던 분이 황을수라는 우리 조선인이었었거든요. 황을수 선생. 예, 황을수 선생이었었는데 네. 이분은 굉장한 엘리트였었어요. 네. 그 YMC 영어과를 졸업하고 메디대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권투를 배우신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론과 실제가 탁월해가지고 예. 1932년 LA 올림픽 때 일본 대표팀의 일원으로 LA 올림픽에 참석하셨던 분이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그런데 이론과 실제가 워낙 탁월하니까 이때 네. 이 김창엽이라는 이 수표교 건달이 개가천선에서 필리핀에 갔을 때에 네. 일본 대표팀의 코치를 맡으셨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일본에서 인정을 받으셨던 분이었었죠. 예. 그래서 뭐 잠깐 그 당시에 이제 1934년 4월 11일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나와 있는 게 그 조선이 낳은 세계 올림픽 권투 선수 황을수 씨 네. 인솔 하에 네. 이 동경에서 열리는 극동 올림픽 예선 결승에 출전한 우리 권투 선수 5명 가운데 네. 이 강군만 제외하고 4명이 제1일의 승리를 얻어서 제2일로 9일 밤 동경에서 열린 마지막 결승에서 이 빤탕급의 김창엽 군과 예. 패더급의 박용진 군이 당당히 이겨서 5월에 필리핀에서 열리는 극동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으며 예.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벤턴급이면은 상당히 경량급인데요. 경량급인데 예. 이 김창엽이라는 수표교 건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네. 이후로 벤턴급에서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홍수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홍수환 선수는 한 내년 3월 정도에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됐죠. 예. 근데 이 황을수 선생의 지도를 받아서 예. 또 세계적인 아주 그 드라마틱한 삶을 사신 분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제 그분의 이름은 서정권이라는 분이었었어요. 서정권. 예. 이 순천 갑부집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울로 아버님이 유학을 보내셨죠. 중동중학교에 다니다가 네. YMCA에서 이 권투부, 그러니까 복싱부 회원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YMCA 문을 두들겼습니다. 예. 근데 이분도 아주 호리호리했다 그래요. 그 예. YMCA에 계시는 이 수표교 건달 이런 분들이 테스트도 안 해보고 너 같은 애들이 할 운동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내쫓았어요.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서정권이라는 분은 굉장히 열받았죠. 예. 근데 집안에 좀 부유했기 때문에 네. 이 서정권 선생의 친형이 메이지대에서 유학 중이었었거든요. 네. 그날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예. 형 있는 하숙집에 들린 거죠. 예. 형이 깜짝 놀랐잖아요. 예. 왜 왔냐? 예. 나 일본에서 권투 배우고 싶다. 조선에서는 권투 배울 데가 없다. 형은 황당했겠죠. 예. 근데 인연이 됐던 게 이 분의 그 형이 메이지대에 유학 중이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론과 실제가 탁월해서 일본 대표팀 코치로 이 극동 올림픽, 극동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갔던 황을수 선생하고 친구였었어요. 예. 황을수 선생도 메이지대에 유학 중에 있었거든요. 예. 황을수 선생이 딱 보니까 탁월하다 이거죠. 복싱 천재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분의 그 삶을 보면은 1년 동안 배운 다음에 1년 후에 그 아마추어 일본 그 권투 세계를 다 접수를 해버려요. 그래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일본 프로복싱계를 또 다 접수를 해버려요. 아니, 아무리 초창기지만 정말 천부적이네요. 그렇죠. 권투 천재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1년 만에 아마추어, 1년 만에 또다시 프로복싱 접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1929년도에 이제 큰 맘을 먹고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1930년도에 그 황을수 선생의 소개로 예. 와타나베 유지로라는 그 일본 복싱의 아버지라는 분, 이분도 이제 미국에서 프로복서로 활동하다가 예.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권투 구락부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육성하던 예. 이분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권투를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30년도에 권투에 입문을 해가지고 그 해에 전일본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
그리고 또 이 명치 신궁대회, 관동학생 선수권 대회를 비롯해가지고 네. 아마추어 대회를 모두 다 휩쓸었습니다. 체급은 혹시 벤턴급이죠. 아 이분도 예.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1931년도에 프로복싱에 입문을 했거든요. 네네. 1년 동안 아마추어 대회를 석권하고 난 다음에 예. 프로복싱을 또 다 접수를 해버려요. 오. 1년 동안. 예. 근데 그 당시가, 아직 정확하게 시스템이, 체계가 잡혀지지 않아서 그랬는지, 이분의 그 기록을 보니까 1931년도에 27전 27승이었어요. 와. 근데 요즘에는 뭐, 자주 경기를 가져봤자 예. 3개월이나 4개월 만에 해도 자주 갖는 건데, 네네. 단 1년 동안에 27전을 뛰어가지고 27승을 거둔 거죠. 한 달에 2번 이상은 뛰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와. 엄청나게 이제 경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일본 프로복싱계도 다 접수하고 난 다음에 저는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으로 예. 진출하게 됩니다. 예. 미국의 첫 발을 내딘 데는 1932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32년이면 LA에서 올림픽을 하던 해였죠. 그렇죠. 예. 청혼의 꿈을 안고서 네. 그래서 매니저로서는 일본 복싱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던 와타나베. 유지로가 예. 매니저로 가게 되죠. 예. 근데 대단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데뷔전 있죠. 예. 데뷔전 이후로 4연속 KO승을 거뒀어요. 와. 서정권 선생이. 예. 근데 이분의 키가 158cm였거든요. 158cm면 벤턴급 선수로 그렇게 작은 키죠. 예, 큰 키 아니에요. 작은 예. 키예요. 예. 그런데- 몸이 단단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예. 그죠? 예. 미국의 그 양키들이 보기에 네. 조그만 네. 동양에서 온 조그만 선수가 네. 훨씬 큰 선수들을 4연속 KO승을 시켜버리니까 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프로복싱은 미국에서도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대서특필이 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식 이름으로 조 데이켄. 네네. 그러니까 일본식 이름으로 이 일본에서 온 조 데이켄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서정권을 그렇게 음독을 하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예. 예. 조 데이켄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 복싱의 신이라든지 네. 리틀 조라든지 네네. 이런 별명을 어. 막 얻게 된 거죠. 리틀 조면은 조 루이스를 연상한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네. 아니면 조가 그 정권 뭐 이런 것들을 네. 그 영어식으로 줄여가지고 얘기할 그렇지. 때 조. 그 키가 작으니까 그렇군요. 리를 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이 당시에 그 승승장구하면 나갔는데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불운이 찾아오거든요. 예. 뭐냐면은 그 와타나베 유지로라는 그 일본 복싱의 그 아버지 이 양반이 뭐 미국에서 프로복싱도 하고 일본 권투구락부라는 뭐 그 당시 최고의 그 권투 클럽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정도를 걷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예. 악동 매니저였었어요. 참. 네. 그래가지고 그 서정권이라는 이분이 4연속 KO승 얻으면서 승승장구 하게 되니까 네. 그 당시 이제 그 경기가 4라운드였었거든요. 네. 4라운드 뛰면 보통 파이트 머니를 $25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서정권 이분이 워낙 이제 인기가 없어지니까 이 양반은 $60를 받았다 그래요. 네. $60 받은 가운데 $40를 와타나베 유지로가 다 가져간 거죠. 네. 가져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에 올렸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목소리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경기 올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파이트 머니를 착복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서정권 선생이 결별을 선언을 하죠. 네. 결별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미국인 매니저를 새로 네. 만나게 됩니다. 이 프랭크 데이버라는 미국인 매니저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 손뼉 한번. 예. 그러니까 그 박현명 선수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이걸 국적이 아닌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와타나베. 뭐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네네. 예. 사람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조선인이었는데도 그렇게 착출했을까? 예. 라는 생각하게 되면은 퀘스천 마크를 또 하게 되거든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네. 이 서정권 선수도 바로 그런 점에서 네. 울분이 많이 쌓였었겠죠. 예. 그래서 이 조선 한국 스포츠의 뿌리가 나타나거든요. 네. 뭐냐면은 결별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프랭크 데이브라는 미국인 매니저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미국인 매니저와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네.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한국인이다. 으아! 이거였습니다. 소박 한 번 더. 나는 조선인이다. 예. 예. 일본인 아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까지 그 미국 신문에 보도되기를 네. 리틀 조라고 나왔던 것을 코리안 조로 바꿔라. 으아. 그래서 코리안 조로 이제 신문에 나오기 시작한 거였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그 당시에 이제 클로니클이라는 지역 신문이 있었거든요. 연대기란 뜻일 텐데. 그죠? 예. 네. 여기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단 한 명의 코리안 선수가 있다. 그는 3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코리아에서는 서정권, 일본에서는 조 데이켄, 그리고 미국에서는 데이켄 조다. 리틀 조를 배출한 코리아는 어떤 나라인가? 이 코리아는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점으로 식민지가 되었다. 코리아의 역사를 소개하며 등등 해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알려지기도 시작하고 이분의 사연들이 예. 이제 그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였었죠. 감동이네요. 예. 그랬는데 서프라이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두둥 하면서 매가 나와야 되는데, 예, 뚜시쿵 하면서 음악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프랭크 데이버가 네.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좁다. 아, 예. 이 코리안 쪽가 뛰기엔 너무 좁다 해가지고 그 당시 그 헐리우드 네. 영화 산업과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발달한 로스앤젤레스로 네. 주 무대를 옮기게 되죠. 아, 예. 근데 로스앤젤레스 옮기고 난 다음에도 승승장구했었어요. 예, 예. 그럼 매일 언론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이 서정권 선생을 쫓아다니는 파파라치까지 야.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VIP 대접을 받은 거였었죠. 예. 근데 어느 정도 VIP 대접이었었냐 하면은 혹시 게리 쿠퍼라는 영화 배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 배우죠. 아, 게리 쿠퍼 성격, 그러니까 아주 명연기를 보였던 그런 그렇죠? 분 아닙니까? 예. 대표적으로는 그 무기여 자리 거라라고 네.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이고 예, 서구 예. 영화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었는데 네. 게리 쿠퍼와 친구로 지내고 게리 쿠퍼뿐만이 아니라 이 타잔 있잖아요. 네네. 이 타잔도 이제 그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시리즈로 연결이 되는데 예. 타잔 시리즈의 그 원조였던 뭐 조니 와이즈 물러라는 독일 출신이죠. 예. 존 와이즈 밀러. 올림픽 수영 그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뮬러가 독일식 이름이니까 조니 와이즈 밀러 제가 독일일 수도 알기로는 있죠. 예. 32년 그 LA 올림픽에서 수영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타잔이 워낙 몸이 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영화 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 카투사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이었던 이 루비 바레스와도 같이 사귈 정도로 유명 인사로 지내게 되는 거죠. 부럽다. 그랬는데 예. 사랑도 예. 인종을 초월한 사랑을 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헐리우드의 그 여배우였던 그 나니 디보디라는 여배우하고 네. 사랑에 빠져서 동거에도 들어갔어요. 네. 아, 이 스포츠에서 지금 연애까지 가고 1930년대. 있습니다. 네. 이 순천 출신 이 복서가 그렇군요. 동거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인 매니저가 네. 동거를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그 사랑에 빠진 동거는 이 허니문은 3개월 만에 이제 접고 예. 다시 운동을 하게 된 거죠. 네. 운동을 하게 되는데 비자가 일본 비자였었잖아요. 예. 7번이나 이제 비자를 경신했는데 다시 이제 비자가 문제가 돼서 그럴 경우 이제 일본에 다시 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일본에 일시적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네. 비자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에 귀국한 날이 1935년 3년간 뛰었는데 네. 3년 동안 43전 38승 12KO승 3패 2무를 남기고 예. 일시 귀국하게 네.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선 일본에 들어오게 되는데 또 서프라이즈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두시궁 구궁. 요코하마에 이제 그 귀국한 겁니다. 근데 조테이켄 네. 일본이 네. 미국의 또 컴플렉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을 제패했다고 한다면은 조선인이든 일본인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일본인으로 하면서 네.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요코하마에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일본에서 그 당시에 경비행기 있죠. 네. 경비행기 3대를 띄워가지고 그 오색 연막 그 비행기 뒤에서 네, 네, 연막을 나오게 하면서 그 꽃가루 있죠. 네. 색종이로 예. 그걸 뿌리면서 아주 성대한 네. 환영식을 했던 겁니다. 환영식 시간만 3시간이 걸렸대요.
어허.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일본인들이 현수막에 쓰고 싶었던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간단하겠죠. 조데이켄 세계를 제패하고 돌아오다. 뭐 이런 식으로 환영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3개월간 좀 머무르다가 드디어 이제 조선에도 그 소식이 조선팔도에 다 퍼지게 됐기 때문에 3개월 후인 9월 15일에 서울역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9월 15일. 예. 서울역에서도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카 퍼레이드를 하라고 네. 차까지 내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카 퍼레이드 하라고 했다가 해서 저는 한 대나 두 대 정도 네. 준 줄 알았는데 17대를 줬다 그래 차를 17대. 예. 그러니까 뭐 제 짐작에 이 서정권 이분도 타고 이분의 뭐 사돈의 팔촌까지 뭐 관계되는 분들은 다 세우고 네. 조선 총독부에 있던 그 고위 관리들도 자기네들도 좀 얼굴을 내밀어야 되니까 면을 좀 세워야 되니까. 예, 자기들 차까지 다 있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남대문에서 을지로까지 이제 카프레이드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동대문에서 이제 그 성대한 또 환영식을 하게 됩니다. 네. 기록에 의하면 이 동대문 환영식에 모였던 분들은 모두 6천여 명. 예. 그리고 몽양 여운현 선생이 환영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체육회를 이끌고 계셨나요? 여은영 선생이? 여운현 선생이 조선체육회에 그 회장을 맡으셨던 거는 사실은 있으나 네. 이때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때는 아니고. 당시 이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네. 이 5척 어린 청년 앞에 전 세계의 코끼리 같은 양키들이 피하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음에 우리들은 그의 피와 산천을 같이 하였음을 영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리하여 동방에도 반도에는 세계적으로 우러러부른 새로운 영웅 한 분이 나타났다. 네. 무슨 성경 말씀 같아요. 이 정도로 엄청난 그 감동을 주면서 민족에게 기쁨을 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서정권 선생이 이제 이런 그 성대한 환영식을 받으면서 이제 조선에서 지내다가 네. 아주 귀국한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비자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네.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순천갑부 아버지가 이 권투는 젊었을 때는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도 사람 때리고 맞고 이럴래 그만해라. 반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서정권 이분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몰래 도망쳤습니다. 네.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려고 일본으로까지 왔는데 계시는데 급히 전보가 왔어요. 위독하다. 부친 사망, 급기 요망.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선에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님 묘소에 가려고 왔는데 아버님이 멀쩡히 살아계셨어요. 그렇지. 예. 그런 거지. 뛰는 서정권 위에 나는 아버님이 계셨던 거죠. 예. 근데 그 정도까지 이제 아버님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네. 이 서정권 선생이 결국에는 미국에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너무 아깝다. 1936년도에 예. 은퇴를 하게 되죠. 그의 꿈, 미국에 남겨놨던 그 3개월 동안 동거했던 그 그래요. 여배우도 꿈에만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죠. 아, 이런. 근데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운의 드라마네요, 이거. 아마 미국에서는 전설의 복수로 남아있겠죠. 예, 잠깐 집에 간다고 갔다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은. 예, 그렇죠. 야,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벤턴급이었었잖아요. 네. 1936년도에 그 서정권 선생이 이제 자의반 타의반을 은퇴를 하셨는데 그의 뒤를 이어서 네. 1936년도에 또 현해남이라는 현해남. 예, 제주도 출신의 벤턴급 복서가 등장해서 미국에 또 진출해서 3년 동안 네. 활약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사실은 한국의 체육 역사를 얘기할 때 보통 올림픽, 메달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1948년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런던 올림픽. 하지만 식민지 시절에도 이렇게 빛나는 그런 성과를 거둔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아, 근데 현해남이라는 네. 서정권의 뒤를 이은 현해남은 너무 가슴이 아픈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짧게 얘기해야 되죠. 네. 미국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진출하게 됩니다. 네. 활약을 하면서 이분도 승승장구를 했어요. 네. 근데 권투를 하다가 그 부상을 입게 돼가지고 왼쪽 눈에 질병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이 눈을 치료하려고 일본에 돌아왔는데
일본에 들어가니까 일본의 그 프로복싱계에서 그냥 돈 벌 생각에 무조건 그 일본 최고의 복서와 빅매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눈에 안구 질환이 있으면서 경기를 치러가지고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네. 근데 끝나자마자 아무도 이 현대남 선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안구가 파열됐어요. 경기를 하면서. 경기 도중에. 눈알이 깨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깨졌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안구가 파열된 상태로 경기를 해가지고 끝내 판정승을 이기고 끝나자마자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했지만 시력을 회복하지는 못했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한국 복싱의 그 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거의 선구자격이었던 수표고의 건달 출신이었던 뭐였죠? 김창엽. 예, 김창엽. 아, 근데 아까 시간이 좀 모자라서 수표교에 얽힌 사연들을 좀 빼먹은 게 좀 아쉬워요.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수표고 예. 얘기하면 또 예. 우리 그 하실 말씀 마시죠. 주먹 얘기도 해야 되고, 그때 김도한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숙종과 장희빈이 처음 만난 것도 수표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표교. 예. 수표란 이름은 참 좋아요. 종이로 만든 수표도 좋고. 예, 오늘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 당 좋아요. 한국 스포츠 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당만 빼고 그냥 스포츠당. 스포츠당? 예. 최동호의 스포츠당 좋습니다. 예. 그런 이름으로 앞으로 얘기를 또 계속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 그 즐거운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생님께서 아주 귀한 사진들, 자료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서정권 선생에 대한 여러 자료들 올려주고 계시죠. 기사도 이렇게 돼 있고요. 단성사의 옛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왕사가지님께서 올려주신 글, 경기도민님, 통일이 독립이다님, 셋두리님, 실토리님, JK 정실장님, 사랑아 정희님 등등등등등 모두 오늘 판소리를 듣고서 좋아하셨습니다. 소잡사님, 이메가스톤님, 코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꿈꾸는 별님, 봉달님, 서태우님, 쌍도끼님, 내가 좋아님 등등등등 모두 고맙습니다. 자, 장하나 의원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 의원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보세요. 2003년 9월 3일에 김무성은 내 마음속에는 가슴속에는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이 지조를 바꾸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 당은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한다. 취임한 지 7개월도 안 됐을 때죠. 2003년 10월 23일 홍준표는 지난 대선은 노무현이 조직폭력배, 호텔업자 등의 불법적인 돈을 끌어다 치른 추악한 사기극이었다라는 전혀 법적이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또 2012년 12월 19일은 이정현은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나서 당선된다고 해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의원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하나 의원, 당론과 위배되는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말이죠.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둑이 재발절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호들갑 안 떱니다. 장하나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청년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청년 정신이 뭐겠습니까? 눈치 안 보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에 충실한 것이죠. 새 것에 민감하고 진실에 충실한 것, 그것이 청년 정신입니다. 장하나 의원과 함께 비를 같이 맞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